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과학기술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1회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겠지만 저는 출제 다 하고 놀기 그래서 성질도 급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 과학기술 지문을 풀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게 돼서 감개무량하고요. 한번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단락으로 되어 있는 글이고요. 물리 관련 지문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단락 볼게요. 뉴턴은 케플러 법칙을 증명하면서, 자, 여기서 일단 케플러 법칙을 주목을 해봅시다. 일단 1단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락이거든요. 특히 1단락 첫 문장이 중요하니까 저는 좀 긴장을 했어요. 케플러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또 법칙이 나오고 혹시 이제 수식 관련해서 설명이 되고 그 수식에 맞춰서 물론 간단하지만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계산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요. 우선 봅시다. 케플러 법칙을 증명하면서 우주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중력으로 설명하였다. 케플러 법칙을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력을 설명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지금 메인 화제로 하는지요. 뉴턴은 이러한 생각을 확장시켰다고 하니까 단순한 케플러 법칙 중력은 아닌 것 같고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내용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끌어내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미리 알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잘 모른다고 미리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 힘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거는 일종의 수식이라는 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는 이렇게 수식을 글로 쫙 설명을 한 다음에 간단한 연산을 통해 가지고 답을 구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잠깐 케플러 법칙인지 중력인지 아니면 만유인력의 법칙인지 앞으로 나오게 될 화제가 아직은 감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힌트를 주는 거는 지금 즉이라는 말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좀 숨어 있지만 이 즉 다음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공간과 물체의 관계를 통해 중력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력 쪽에 조금 실려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중력이 벌써 이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간과 물체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A를 통해 B니까 즉이라는 부분도 걸려 있고 A를 통해 B 부분도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걸려 있는 틀이 걸려 있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공간과 물체의 관계를 통해 중력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케플러 법칙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만유인력 법칙은 아닌 것 같고 중력인데 단순히 중력이냐 아니면 공간과 물체의 관계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단락 가보죠. 뉴턴과 달리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2명 이상 나오면 그 사람들이 설명한 거 아니면 혹은 주장한 것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리라고 했으니까 차이점이겠네. 데카르트는 공간과 물체를 구별하지 않았다. 드디어 나왔네. 케플러 법칙 아니었죠? 만유인력 법칙 아니었죠? 공간과 물체라는 것이 바로 이 글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쪼개질 수 있어요. 공간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물체로 쪼개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차차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물체의 운동이란 물체의 한 부분에서 그것에 인접한 다른 물체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만이니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물체의 운동이란 정의인 거죠. 데카르트가 정의하는 물체의 운동은 뭐냐면 물체의 한 부분에서 인접한 다른 물체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공간 안에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인접한 물체로 물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데카르트였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이동하는 것, 공간 안에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래프의 좌표를 이제 떠올려 본다면은 점의 이동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물체 운동을 설명을 한 것은 뉴턴이었습니다. 즉 나왔으니까 또 감사한 거죠. 우리한테는 데카르트가 물체를 중심으로 운동을 정의했다면, 그죠? 왜냐하면 물체는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하지만 뉴턴은 공간을 중심으로 물체의 운동을 정의하였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 공간 안의 이동이 바로 물체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는 놓지 않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공간하고 물체 중에 어디일까? 공간인 것 같아요. 공간이 바로 이 글을 관통하는 핵심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 따져보면 공간이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간을 중심으로 이 글을 읽어야 된다, 이런 설명 드리겠습니다. 3단락 가보죠. 뉴턴은 절대 공간이란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있으며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가 없고 늘 똑같으며 움직이지 않는다. 상대 공간이란, 절대 공간과 상대 공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간을 중심으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조금 세부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상대 공간이란 어떤 움직이는 좌표이거나 또는 절대 공간을 잰 것. 이걸 제가 두 줄로 표시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움직이는 좌표는 이해가 되는데 절대 공간을 쟀다? 뭘 갖고 쟀지? 그 재는 수단은 뭐지? 단위는 뭐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찾아볼까 하다가 그거 찾는 것은 오바예요. 우리는 국어잖아요, 국어. 그러니까 그냥 절대 공간을 잴 수 있고 그 절대 공간을 재는 것을 뉴턴은 상대 공간이라고 했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물체에 대한 위치를 써서 우리는 이 공간을 파악한다. 이 상대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거 상대 공간은 지우겠습니다. 상대 공간은 이 플렉스 이게 좋다고 이렇게 지울게요. 그냥 이 공간, 그냥 공간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움직이지 않는 공간으로 여긴다라며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뉴턴은 외부의 물체들과 그들의 운동과도 무관하며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무슨 공간? 절대 공간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죠. 불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뉴턴에게 있어 절대 공간은, 그래서 이제 절대 공간이 곧바로 나오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절대 기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이유 절대 공간은 운동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뉴턴은 지금 공간을 둘로 나눴습니다. 절대 공간과 상대 공간. 근데 상대 공간은 어떤 움직이는 좌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 공간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니까 상대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문을 우선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절대 기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 공간이 운동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상대 공간이 아니라요. 왜 그래요? 몰라요. 지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또 제3의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데카르트 나왔고 뉴턴 나왔고 아인슈타인 나왔어요. 근데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 공간을 얘네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를 계속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A를 통해 B고요. 공간의 기하학적 성질이 물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물체는 주변 공간을 휘어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주장인 거죠. 자,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측하며 읽기, 즉 예측은 틀려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연달아 나왔으니까 이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공간론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수정 내지는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 예측에 왜냐면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감이. 기하학적 성질이 물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물체는 주변 공간을 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물체가 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뉴턴은 절대 공간 얘기하면서 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물체 따위가 공간을 휘어지게 한다. 그럼 언제 뉴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인슈타인하고 공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또 생큐야 이거. 즉, 공간은 평평한 유클리드 구조가 아니고 곡률을 가지고 있으며 중력은 공간의 휘어짐에 의한 기하학적 효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핵심 주장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며 공간과 시간이 이제 합쳐져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는 뉴턴은 공간만 따로따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조금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면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하고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아니며 물리적 실제의 실질적인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공간은 물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 중요한 거네 이거. 이거 밑줄 안 쳤네. 공간을 물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게 바로 뉴턴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죠? 아까 보시면은 절대적 공간 보시면은 본성에 따라서 똑같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자,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확립한 공간 개념은 공간의 기하학적 성질이 물체에 의해 결정된다. 이건 한 번 나온 거 아니고 좀 두 번째 나온 겁니다. 물체는 주변 공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물리학자들은 공간을 수동적인 수용체로 간주하였으며, 자, 이것도 우리가 그 선입견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뉴턴이 공간을 지금 그 수동적인 수용체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절대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뉴턴의 그 내용을 지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물리학자들은 공간을 수동적인 수용체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뉴턴아, 너는 공간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은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이랬다는 거죠. 물체와는 별개의 실제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A를 통해 B죠. 이걸 통해 공간이 물체에 영향을 받는다. 공간이 물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도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번 나온 것 같아요. 형태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주가 됐었고요.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주가 됐었고, 그 다음에 뉴턴은 공간이 주가 됐었고, 세 번째로 나온 아인슈타인은 뭡니까? 물체와 공간 둘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나와요, 한 명이. 아마 우리 지문에는 안 나온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 5단락 처음 시작이 이 부분이 빠졌어요. 2010년 7월에 페를린더 교수는 300년 넘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2010년 7월에 페를린더 교수는 300년 넘게 물리학을 지배해온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조차 설명하지 못한 중력의 근원에 도전하는 학설을 내놓았다. 자, 우리는 공간을 잘 살펴야 되는데 아직 공간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힘들이 물질 자체에 들어있는 입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A와 달리 B니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중력은 질량, 시간, 공간 등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부수적인 힘으로 봤다.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페를린더 교수는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중력에 대해서, 중력의 근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중력은 질량, 시간, 공간 등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부수적인 힘이다. 메인도 아니고 부수적인 힘이래요. 부수적인 힘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공간을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데카르트는 아예 공간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뉴턴과 아인슈타인보다도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을 상당히 작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5단락에 나오는 페를린더 교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열역학의 엔트로피 개념을 도입했다. 어떤 물질 사이에 중력이 생기는 이유는 계속 이 사람은 중력이 핵심인 것 같고요. 중력이 이제 계속 이렇게 키워드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중력 안에 부수적인 힘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공간이 들어가 있었죠. 우주가 무질서한 흐름 속에서 자연이 평형을 유지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이며, 우주가 평형을 유지할 확률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무질서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중력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핵심 주장이고요. 자, 정리하면 무질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를 갖다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중력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중력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질량도 들어가 있고 시간도 들어가 있고 공간도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부수적인 힘인 중력이 계속 발생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볼게요.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공간이 물질과 정신 중에서 전자에 속한다고 보았다. 자, 전자는 물질이잖아요. 공간은 물질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공간은, 핵심 주장, 공간이든지 반드시 물질로 채워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마음에 들어요. 모르겠어요. 나같이 막 이렇게 철학이라든지 뭐 머릿속에 안 보이는 거, 추상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채워져 있는 거, 이렇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얘기해 주는 거 환영합니다. 그에게는 물질이 곧 공간이고 공간이 곧 물질이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공간이 물질이다 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공간을 차지한 입자들의 연쇄적인 충돌 때문에, 왜? 공간이 뭐였어?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연쇄적인 충돌 때문에 인과적으로 운동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보시면 여기서 운동은 뭐라 그랬습니까? 데카르트에게 있어 물체 운동이란 물체의 한 부분에서 그것에 인접한 다른 물체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물체를 물질이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발생한다. 입자 A가 입자 B에 충돌하면서 운동량을 전달해 입자 B를 움직이게 만든다. 저는 진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자라고 하죠. 이렇게 구슬 두 개 있어갖고 구슬 하나를 빵 치면은 다른 구슬이 움직이는 거, 이것이 떠올랐거든요. 데카르트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하지만 입자 B는 자신의 원래 운동량을 지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입자 C의 충돌에 그 운동량을 전달한다. 자, 전달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물체를 기초로 운동을 정의함으로써 관계론적 운동 개념을 제시했다. 자, 관계론적 운동 개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가 원인이 돼서 B한테 전달하고 B에서 C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전달이니까 이것을 넓게 봤을 때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뉴턴은 운동을 사물이 어느 고유한 위치에서 다룬 고유한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공간이었죠. 공간. 뉴턴은 공간이었습니다. 생각했고 사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운동의 변화를 파악하려고 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운동 개념과 공간론을 받아들이면 누구 입장에서? 뉴턴 입장에서 물체가 있던 고유한 위치,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달이 메인이었지 위치는 고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에 물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며 운동이 시작된 장소와 운동거리, 왜냐하면 운동이 시작된 장소도 일종의 뭐니까? 위치잖아요. 데카르트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체의 속도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1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뉴턴에게는 운동을 정의하기 위해 물체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겠군. 자, 운동을 정의한다. 그 다음에 공간, 이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체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있냐면 3단락 4번째 줄에서 5번째 줄 볼까요? 자, 물체에 대한 위치를 써서 우리는 이 공간을 파악한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은 공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간을 얘기한다는 것은 물체에 대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얘기할 때는 필연적으로 물체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체뿐 아니라라는 말도 이게 적절한 진술이 됩니다. 2번, 뉴턴의 절대공간 개념은 자신의 역학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겠군. 3단락 마지막 부분 보시면 뉴턴의 운동법칙은 절대기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공간은 운동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3번 데카르트는 물질과 공간을 구별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아까 뭐였어? 공간이 곧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관계론적 운동개념, 관계론적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나왔죠? 관계론적 운동개념을 도출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4번인데요.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원론 아니지. 이건 뭐야? 물질하고 정신하고 일치한다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물질하고 정신이 아니라 정신은 아예 그 무시가 되는 거죠. 지금 물질이 공간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사전을 찾았는데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닌데 대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인데 이건 대립이 아니에요. 물질하고 정신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정신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을 지녔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4번이 그 정답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5번 보시면 데카르트와 뉴턴은 운동에 대한 정의가 달랐죠. 데카르트는 공간을 차지한 입자들의 연쇄적 충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은 뭐였습니까? 고유한 위치에서 고유한 위치.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따라 나왔었습니다. 달랐기에 공간에 대한 생각에도 차이가 있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은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간 이꼴 뭐라고요?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뉴턴은 공간 이꼴 물질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진술. 1번의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지문이라서 그런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물리를 배우지 않았는데 뭐 너무 어렵다 이런 수준의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다음 2번 지문이 조금 복잡한데 이건 그래도 하나씩 국어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